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다들 그 주말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어, 일단 우리가 쉬는 동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가장 염려가 됐었던 부채한도 협상이 잠정 합의가 됐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잠정 합의라는 거 말해서 혹시라도 중간에 깨진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잠정 합의는 그러니까 그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합의, 그다음에 거기에 백악관까지 합의는 다 됐고 지도부가.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표결 처리를 하는 게 아직 표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뭐 기사에 보면 여기 이제 보면 이제 강경파들 변수가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옐런 장관 이야기한 것처럼 엑스데이트가 뭐 조금 더 미뤄지긴 했지만 어쨌든 6월 5일이에요. 지도부에서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거의 다투죠. 예, 거의 이제 엑스데이트를 얼마 남지 않고 합의를 본 내용을 뒤집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뒤집고 나면 그 책임을 온전히 자기가 다 속된 말로 독박 써야 되잖아요. 예, 이제 내년이면 중간 선거가 있는데 그거를 하겠습니까? 총대를 맬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상 합의라고 합의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고요. 5월 31일 날 표결을 합니다. 이때 통과가 될 것 같고요. 뭐 혹시라도 뭔가 뭐 추가적인 조율이 나온다 하더라도 6월 5일 안에는 합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는 이제 시장의 변수가 좀 사라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앞선 많은 이제 이 라이브나 이런 시황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뭐 답은 나와 있는 거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채한도 협상을 만약에 이제 이걸 너무 미뤄서 혹시라도 디폴트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책임은 그러니까 뭐 누구에게 뭐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 아니면 바이든에 물을 것이냐 아니면 공화당에 물을 것이냐가 아니라 2021년에 딱 봐왔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오바마 정부 때 그 이 셧다운까지 디폴트는 아니지만 셧다운까지 가면서 그다음에 신용등급까지 강등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다음 이제 중간 선거 때 어떻게 됐냐? 그때 당시 있었던 이 의원들이 경선에서 대부분 물갈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다 잘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아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합의는 볼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예상대로 이번 주말에 합의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시황을 이야기를 할 때 계속 많이 자주 이야기 드렸던 거 부채한도 증액 협상 이것만 잘 마무리되면 8월 이 잭슨홀 미팅 전까지는 시장은 서머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저는 그게 이제 시작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썸네일 제목에서처럼 그랬을 때 삼성전자가 저는 8만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까지도 제가 다 포함해 묶어서 이야기를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의 시장에서 가장 좀 이 악재가 되었었던 이 부채한도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영향으로 뉴욕 증시는 어쨌든 시간 외로도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뉴욕 증시에서 이게 파결될 거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장중에도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다 이제 어, 뉴욕 증시가 굉장히 흐름이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이제 부채한도 협상에 시장이 좀 초점을 맞췄는데, 근데 그러면 또 물가 쪽에 시장이 또 초점 맞추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물가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특히 뭐 약세론자들이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딱 보시는 것처럼 어느덧 다시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 높아져 버렸어요. 여기 보신 것처럼 이번 이제 5월이죠. 5월 PC가 4월이죠. 4월 PC 물가 지표가 나오면서 이게 예상치보다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죠. 그러면서 야 이거 이러다가 어 6월 내에 금리 인상하겠네라는 이제 이 전망이 나오면서 그때 채권 금리가 폭등을 했습니다. 채권 금리가 폭등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채권 금리가 또 폭등한 이유 중에 하나는 피치에서 이제 이 신용등급 강등시킬 수 있다라는 또 엄포를 놓은 것도 있긴 하죠.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채권 금리가 급등을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원인 제공을 한게
4월 PC 물가지표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른 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4.4가 나왔거든요. 시장에서는 4.3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4.4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죠. 코어죠. 코어 PC 같은 경우가 4.7입니다. 이건 역시도 한 4.6, 뭐 4.5 이 정도로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는데 훨씬 더 많이 나왔죠. 특히 지난달보다도 좀 높게 나왔습니다. 이 포인트가 시장에서 조금 이제 우려감을 만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CPI 같은 경우가 엄청 드라마틱하게 낮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 CPI가 굉장히 괜찮게 나왔으니까 PC도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 예상을 좀 뒤엎고 보시는 것처럼 시장의 예상보다 좀 더 높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데 이거는 느낌이 오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주거비였구나. 상대적으로 좀 주거비 이제 비중이 좀 많은, 그럼 PC가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주거비 비용이 좀 안 떨어져서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요것도 세부적으로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른 거는 전체적으로 다 꺾였습니다. 다른 거는 전반적으로 다 많이 꺾였는데 특히 굿즈. 그러니까 이 우리 흔히 말하는 재화는 많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유일하게 이 주거비 자체가 안 꺾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 생각보다 이 물가가 안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제 물가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당장 시장은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4월 PC가 높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CPI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건 눈에 확연하게 보이거든요. 특히 이제 5월 지표부터. 그러니까 5월 지표가 발표되는 건 6월이잖아요. 그러니까 5, 6, 7.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따지면 발표되는 날짜로 따지면 6, 7, 8이거든요. 그러면 6, 7, 8까지는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역기조 효과가 가장 강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작년에 이제 엄청나게 셌던 데가 5, 6, 7이잖아요. 5, 6, 7이 가장 셌죠. 그리고부터 점진적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반대로 지금은 그 역기조 효과가 가장 강할 때가 5, 6, 7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PC 물가지표에도 동일하게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조금 생각보다 높긴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 6, 7 지표는 확실하게 꺾이는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 최근에 어쨌든 주택 지표 역시도 이렇게 누그러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다라는 건 다 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 지표 자체는 내려올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장이 부채 한도 협상이 마무리됐으니까 그럼 또 새로운 악재를 찾는다 그런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세론자들이 그건 바라는 거지. 약세론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좀 시장이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걸 바라지만 시장은 그렇지 않다. 만약에 이게 우려스러웠다면 분명히 아무리 이번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합의 기대감이 있었어도 나스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S&P 500이 그렇게 급등할 리가 없어요. 근데 왜냐면 이 PC 물가에 집중했을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당분간 물가에 집중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페드 와치 같은 경우는 채권 시장 참여자들은 좀 겁을 내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올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연준이 일단 그 5월 FOMC 회의에서 좀 강하게 말을 했잖아요. 특히 그 지난주죠. 지난주 파월 의장이 그 컨퍼런스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지켜볼 여유가 생겼다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바로 금리를 올린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단 하나 PC 물가지표 그거 하나 봤다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폭등도 아니야. 살짝 올랐던 거. 이걸 가지고 또 올리겠다?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켜볼 여유. 자기들이 말한 걸 그냥 바로 제가 보기에는 말을 돌리지는 않지 않을까.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이 연주 지금 보시면 이제 다음 FOMC 회의가 13일, 14일이잖아요. 우리 이제 14일이잖아요. 14일날 이제 이 결과가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러니까 6월 FOMC 회의 전에 두 가지 지표를 보잖아요. 일단 고용 지표. 그 다음에 보는 게 또 CPI. 근데 이번에 CPI 그 딱 직전에 CPI가 발표가 되거든요. 직전에 나오는 CPI 자체가 굉장히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요것만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온다면 이번에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그러니까 상승시킬 만한 요인은 없다. 그리고 특히 이런 지역연은 총재, 최근에 나오는 지역연은 총재들의 발언만 딱 놓고 보면 굉장히 매파적인데, 근데 최근에 발표됐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매파 인사들이었어요. 발언을 했던 사람들이 뭐 블라드 총재라든지, 그 다음에 머스터 총재, 그 다음에 로건 총재, 거기에 카시카리 총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이 매파 성향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언급이 나왔지만, 실제로 그 연준에 어찌 보면 좀 키를 쥐고 있는 이제 파월 의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굴스비 총재라든지, 거기에 그 뉴욕 연은 총재인 그존 윌리엄스 총재라든지 이분들은 사실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키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한 템포 쉬고 가겠다라는 거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6월 FOMC 회의에서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지 않을까, 동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야기드리지만, 이벤트 전에 오히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보다 오히려 가지지 않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더 좋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6월 금리 인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도 시장이 올라가면 실제로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안 하면 훨씬 더 좋은 거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렇게,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연준도 믿고 있고, 그다음 인플레이션도 믿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도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라든지 물가지표 결과라든지 연준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 6, 7, 6월, 7월에 한 두 달간 거쳐서는 서머 랠리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시장을, 그러니까 이렇게 끄집어 내릴 만한 악재가 지금 현재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일단 부채 한도 협상이 마무리됐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누를 수 있는 건 인플레인데, 어쨌든 이게 여름이 지나니까 가을 정도, 그러니까 8월 정도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8월까지는 추가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은 매우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인플레이션 시장이 누르지도 않는 거고, 거기에 그러다 보면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감도 덜어요. 또 하나는 거기에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실적 시즌도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또 부담감도 상대적으로 또 덜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1분기가 실적의 바닥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또 턴어라운드를 할 기대감이 또 높아요.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이 되기 때문에 악재는 상대적으로 소멸 내지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호재성 뉴스들이 오히려 위에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6월, 7월은 시장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계속 요즘에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한다고 너무 뒤로 빼면 안 된다. 조금씩이라도 매수를 해 놓으시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어쨌든 이제부터는 조금 더 좀 공격적으로 시장을 좀 대응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또 드려보자면, 그래서 저는 핵심은 삼성전자는 그래서 간다. 8만 전자가 간다라고 보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AI와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또 이게 굉장히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영상 좀 자료 준비를 좀 많이 하면서 설명드릴 게 많을 것 같아서 요건 제가 따로 하나 찍어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이 영상이 올라가고 그 다음 영상에 제가 AI만 또 집중적으로 하나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주식이라든지 국내 주식, 관련주, 그 다음에 섹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제가 종합적으로 해드릴 테니까 그 올라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어쨌든 뭐 이건 블룸버그 쪽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약간 그 버블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I가 만든 버블이라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뉴욕 증시에서 AI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전에 제가 라이브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물론 최근의 반등이 AI 버블이 맞습니다. AI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오르니까. 근데 순수하게 그러면 이걸 AI 버블로만 해석을 할 수 있나? 그거는 아니에요. 왜 그렇게 이야기 드리냐면, 어, 지금 시장에서 미국의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안전자산이다. 안전자산 같은 이 상품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게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시장에서 불안했던 건 뭐예요? 악재는 뭡니까? 일단 그러니까 이 신용 경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리스크가 터지면서 결국에는 시장에 이제 자금이 안 도는 거. 그러니까 자금 조달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 거기에 플러스 연준이 금리를 엄청나게 많이 올려 놓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금의 조달 코스트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게 원래 기술주의 악재잖아요. 왜냐하면 기술주는 계속 이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익에 대한 듀레이션은 굉장히 뒤에 있고, 그러니까 이익이 나는 거는 먼 미래고, 당장은 계속 거기에 그 이익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 계속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투자 끌어올 자금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끌어올 수 있는 자금의 비용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안 좋지만, 빅테크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빅테크는 돈이 너무 많아. 지금 현재 금융 상황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무풍지대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 시장의 리스크는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 영향이 없어요. 그럼 또 하나. 지금 현재 또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건 경기 침체잖아요. 근데 빅테크 기업들은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날 수도 있지만 성장이 멈추진 않아요. 성장률이 살짝 둔화되긴 했지만 성장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에 대한 부분도 우려감이 없어요. 특히 저성장에 대한 우려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 성장이 나오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돼요?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요소죠. 예, 거기에. 또 하나는 이번에 1분기 실적 시즌에서 알 수 있겠지만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덜어내줬어요. 다 털어버렸어요. 실적도 잘 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우려했던 그 세 가지 모두를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어찌 보면 다 떨쳐냈죠. 우려감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명확한 확실한 투자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이 빅테크 쪽으로 많이 몰린 겁니다. 다른 자산들은 뭐 분체한 뭐 왜냐하면 미국 어찌 보면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는 불안한 게 혹시나 모르잖아요. 부채한도 협상이 잘못됐을 때에 디폴트 같은 경우 뭐 그 뒤에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디폴트가 됐을 때 이 국채 가격이 똥값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투자를 못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에 어찌 보면 그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이게 결국 국채 가격을 또 내리는 이유도 됐잖아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 국채 시장으로도 못 갔어. 그런데 이제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생기든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게 빅테크였던 거예요. 그래서 빅테크 쪽에 좀 집중이 되면서 빅테크가 급등을 했고 거기에 이제 근데 따지고 보니까 열어보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매출이나 성장을 앞으로 담당할 게 AI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AI가 전체적으로 이제 버블이 만들어진 거죠. 자, 빅테크가 단단하게 버텨주는 상황에서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찌 보면 이유가 됐던 게 AI구나가 된 거예요. 까보니까 원래 빅테크 쪽으로 그냥 AI 아니더라도 자금이 들어왔었는데 이게 어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소위 말하면 이제 그냥 막연히 나는 안전자산이니까 샀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럼 상승에 대한 어찌 보면 그 이유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이유를 저는 AI에서 찾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그게 그러니까 이유 같지 않은 이유는 아닙니다. 실질적 이유도 맞긴 하죠. 그러면서 이제 중소형 AI 관련 종목들까지도 같이 붐업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AI 버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시장이 흐름 자체가 괜찮아지는 과정,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고 거기에 이제 부채한도형 협상까지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악재들 때문에 시장의 자금이 이 빅테크 기업에게만 집중되었다면 이제 이게 좀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미국 내에서만 집중됐던 게 이제 이머징으로도 확산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AI와 연결고리가 있는 또 이 이머징 내의 종목에도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그게 핵심이 삼성전자랑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자금들이 이제 이머징으로 이제 들어왔을 때 결국에는 자금이 이제 집행되는 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수 플레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위험 자산 회피 현상이어서 국내 쪽으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이 조금 이제 좀 꺼려졌다면 이제 이런 부담까지도 나라가 덜어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매수할 가능성이 높죠. 특히 우리도 이제 뭐 수급을 보더라도 금요일 수급 같은 경우도 장중에 그 이 합의 기대감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거의 1조 가까운 물량을 샀단 말이죠. 9,100억이라는 물량을 샀단 말이죠. 자, 근데 이게 대부분 뭘 샀습니까? 뭘 샀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날 수급을 보면 자, 9,100억 중에 삼성전자를 거의 4,000억을 샀고요. SK하이닉스를 3,300억을 샀어요. 사실 거의 대부분 그냥 지수 플레이를 한 거예요. 지수 플레이를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눈에 띄는 지수 플레이를 하는데 하나가 빠진 거잖아. 그럴 것 같으면 LG엔솔도 사야 되잖아. 근데 빠진 건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그건 거죠. 내가 지수 플레이는 할 거야. 그런데
결국에는 미국과 이제 같은 길을 가는 거죠. AI 관련 쪽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다라는 자금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좀 집중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흐름들은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2차 전지가 안 가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2차 전지를 갈 수밖에 없다. 왜냐, 아까 얘기했지만, 그럼 지수 플레이를 했을 때, 코스피만 가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코스닥도 함께 간다고 봅니다. 최근에 코스닥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던 건 코스닥 자체가 베타 개수가 높아요. 변동성이 큰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리스크 회피 현상이 강할 때는 포트폴리오 내에 이 베타 개수를 줄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베타 개수가 높은 코스닥, 또 그 중에서도 2차 전지를 많이 덜어냈다면 이제 위험자산 선호도가 조금 이제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됐을 때는 다시 살짝 베타 개수를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코스닥에 대한 매수세도 저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코스닥에 또 지수 플레이를 하려면 뭐가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스닥에서 지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건 섹터는 3개밖에 없어요.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예요. 그러면 물론 그러면 또 AI 관련 쪽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 조금 더 집중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쪽으로도 많이 가긴 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 그러면 2차 전지를 매도를 하고 반도체를 갈 수 있을까? 그럼 지수 플레이가 안 되거든요. 똔똔이에요, 똔똔. 그렇기 때문에 안 돼. 거기에 만약에 그럼 2차 전지를 매도를 하고 그럼 반도체나 그럼 바이오를 끌어올릴까? 근데 바이오는 끌어올릴 만한 뭔가 재료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올릴 수 있는 건 반도체, 명확한 건 반도체인데 반도체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플레이가 안 되거든, 지수 플레이가. 그럼 결국은 2차 전지까지도 같이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코스닥 쪽도 지수 플레이로 통해서 또 2차 전지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랑 그다음에 반도체가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중에서 어쨌든 반도체가 조금 더 명확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 여름에는 제가 앞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냉면을 먹으면서 그 찍었지 않습니까? 여름엔 반도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처럼 반도체가 조금은 먼저 좀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선두주자는 삼성전자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나중에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분, AI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또 뒤에 영상을 찍어 드릴 테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지금 삼성전자를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제 좀 괜찮게 좀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이것도 제가 앞전 라이브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살아남으려면 물론 메모리 쪽도 괜찮지만 그래도 주가에 어찌 보면 이 멀티플을 좀 더 받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쪽,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에서의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단 말이야. 다 TSMC에 뺏기는 것 같았잖아요. 굵직굵직한 거 다 TSMC에 다 갔단 말이야. 그런데 최근에 AMD 거를 일단 일정 수준 가지고 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 회동이 이번에 뭐 이재용 회장이 여기 미국에 돌아다니면서 뭐 이런 그러니까 머스크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젠슨 황이랑 그 다음에 그 어디죠 그 샌프란시스코 그 외교죠 근교죠 근교에서 그 스시 오마카세도 먹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랑 젠슨랑 CEO가 한가위가 둘이 그 스시를 먹었겠어요? 그거 아니잖아. 진짜 뭐 먹방 찍으려고 이걸 했겠습니까? 분명히 이들이 만났다라는 건 제 생각에는 이제 이 그 파운드리 관련 계약 관련 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만났다라는 것 자체가 삼성이 4나노 쪽의 수율을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력으로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은 4나노잖아요. 나중에 또 나온 또 3나노까지 나오겠지만 3나노는 아직까지 TSMC도 수율이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모르니까. 뭐 결국에는 4나노 싸움인데 지금 현재 4나노는 TSMC는 명확해요. 확실하게 수율이 맞춰져서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TSMC에게 주죠. 그런데 이런 칩 설계사 입장에서는 그 파운드리 벤더를 하나만 솔벤더로 두는 건 리스크가 크잖아요. 자칫 뭔가 그러니까 가격 협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칫 뭔가 변수가 생겼을 때 뭐 그러니까 생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솔벤더를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서플라이 체인은 다변화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하고 싶어도 못 했어요. 왜? 파운드리 쪽에서 어쨌든 뭐 그때 인텔이 지금 따라 올라옵니까? 안 되잖아. 그럼 결국엔 줄 수 있는 건 삼성인데 삼성은 또 4만 원 아직 수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 그래서 못 만났는데 안 만나고 안 줬는데 AMD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계속 만남이 가져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삼성이 4나노 쪽의 수율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4나노 관련 이제 이 수주 관련 이슈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삼성 쪽에서 또 투자도 많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DDR4 가격이 다시 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메모리 가격 자체가 좀 떨어지는 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번에 엔비디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2분기 쪽에 서버향 D램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 확실하게 있습니다. 빨리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면 뭐 지금 현재 최근에 DDR4 가격이 다시 하락했던 게 우려감이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2분기, 3분기로 가면 갈수록 이 디램 가격의 이 반등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인플레이션과 같은 거지. 결국은 떨어질 거다라는 건 우리는 안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 비메모,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에서의 수주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거기에 시장도 안정화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머징으로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삼성전자가 못 갈 이유가 없는 거죠. 팔만전자가. 차트로 일단 보면 차트로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이 팔만전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서머랠리에서 충분히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순히 지수만 보면 이 팔만전자를 간다는 거가 한 15%, 한 13% 정도 업사이드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야, 삼성전자는 종목이 지금 안 그래도 바닥에서도 많이 올랐는데 이게 13%나 더 올라야 돼?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들이 지금 많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바스켓 매매를 하는 애들 또 들어오고 인덱스 펀드들이 들어올 여지가 생겼다. 거기에 모멘텀도 좋아졌다. 그래서 스타일 펀드들도 삼성전자를 편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럼 수급이 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본다면 충분히 이 정도는 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요. 아까 방금 이야기드린 것처럼 자, 외국인들은 지수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럼 지수 플레이를 했을 때 어디까지 올리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 부담이 없는 구간이 어디냐? 여기에요. 2800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여 위로 올리려면 매물대가 꽤 많습니다. 근데 요 밑 요까지거든요. 여기가 매물대가 꽤 쌓여 있는데 근데 요 밑으로는 크게 또 매물대는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수 플레이로 부담 없이 올릴 수 있는 구간은 2800이다. 라고 본다면 뭐 기대하면 3000까지 올렸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거는 아직까지 올리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기술적으로 한 2800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다라고 봤을 때 그럼 여기서 2800이면 지수 기준으로는 10%거든요. 아니 코스피 지수가 10% 가는데 삼성전자가 13%를 못 갈까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면 재료도 있고 수급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 차트적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 팔만전자가 못 갈 이유가 있나?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팔만전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게 9만전자, 10만전자로 갈 것이냐? 그거는 나중에 또 뚜껑을 또 그 이후에 그러니까 가을장의 흐름을 또 봐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생각할 수 있는 건 확실하게 8만 전자까지는 충분히 저는 여름 휴가 전에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 제가 6, 7까지만 이야기 드리냐면 8월은 그때보다는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역기조 효과가 끝나거든요. 그리고 8월은 결국에는 또 잭슨홀 미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의 또 통화 정책의 변화가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더 그때 좀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그 앞까지 7월 달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특별한 변수가 없다. 악재가 없다.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환경도 만들어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저는 만약에 뭐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적당히 올랐다고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저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도 당연히 낙수 효과를 크게 보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서머랠리의 핵심은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2차 전지가 소외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또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야기는 또 한 번 또 따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쪽 꼭 잡고 계셔라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원래 뭐라 그랬나요? 원래는 배반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상반기는 배터리, 하반기는 반도체. 그래서 배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배반의 시대 중에 이제 반도체의 시대가 또 돌아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반도체 꼭 포트에 편입해서 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는 이제 AI와 관련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제가 또 분석하는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제가 꽤 많이 많은 제가 노력을 해서 만든 거니까 또 영상 길이는 깁니다. 하지만 또 그 영상 보시청 하시는 시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그 영상 또 올라오면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요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아직까지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서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